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해장국집 20년째 하고 있는 47살 장현지라고 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국물을 오래 끓이다 보면 감쪽같이 곰탕되는 줄 알지만 가끔은 위에 뜬 기름처럼 썩은 속내가 기어이 드러나는 법이죠. 저는 그걸 제 남편이라는 사람 덕에 아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순둥했던 제 남편이 실종된 후에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사지를 넘어 마침내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늘 같은 풍경이었죠. 엄마는 공장 작업복 위에 청소 앞치마를 덧입고 있었고, 아빠는 먼지 묻은 장갑을 세탁기 위에 올려놨고요. 두 분 다 하루 종일 허리 휘어져라 일하면서도 집에만 들어오면 꼭 농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현지야, 오늘 학교에서 사고 안 치고 왔냐? 아빠, 내가 언제 만날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그래요. 나 오늘 조용히 수업만 듣고 왔다니까. 그래? 아이 근데 너 네 표정 벌써 수상한데? 딱 어디서 사고 하나 치고 온 얼굴이야. 선생님이 전화만 안 했을 뿐이지. 아이고 그만 좀 놀려라. 애 얼굴이 벌써 찡그려져서 울상인데 밥맛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매일 티격태격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행복한 집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그때 제 기준이 행복한 집이라는 게 딱 그런 거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생이랑 같이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은 라면에 김치면 충분했고 TV 앞에 둘러앉아 과자를 까먹으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니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아유, 따님이신가요?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거예요? 뱃길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응급 이송 중이십니다. 지금 한 분은 수술 준비 들어갔고 한 분은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디 병원이에요? 빨리요. 그 한마디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초등학생인 동생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누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는데 그 입술 떨리는 소리까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옷만 대충 걸치고 동생 손을 잡아 끌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공기부터 다르더군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저기서 울음과 신음이 뒤섞인 소리가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부모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단번에 표정을 굳히면서 안내했습니다. 엄마는 응급실에 있고 아빠는 이송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발이 제자리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엄마는 수술실에서 막 나왔는데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엉엉 울면서 손을 잡자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 현지야. 네 동생 네가 꼭 지켜줘야 한다. 엄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 선생님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했어.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 자리, 엄마 자리 대신해야 해. 약속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약속할 테니까. 그러니까 눈 감지 말고 나 봐. 제발. 손이 축 처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붙잡으려 했는데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울 시간도 없었어요. 친척 어른들이 동생을 맡아줄 테니까 학교 마저 다니라 했지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엔 어머니 마지막 말만 울렸거든요. 네 동생 잘 부탁한다. 그 말이요. 그게 유언이라니 참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그 마지막 말이라도 들은 게 너무 다행이었죠. 아빠랑은 인사도 못했는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의 마지막 말을 꼭 스스로 지키고 싶었나 봐요. 그날로 학교 가방은 옷장에 넣어두고 대신 장갑을 꼈습니다. 공장, 청소, 막일,
할 수 있는 건 죄다 했죠.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는 청소 용역, 밤엔 공장 야간조. 하루에 두세 시간 겨우 눈을 붙이며 살았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밥 한 끼 사주면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는 사람 망가진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학교부터 마저 다녀. 아주머니, 몸이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야 저도 부모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만 나서 숨이 막혀요. 이게 그땐 진심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몇 년이 훌쩍 가고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저만의 계산기를 두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랑 모은 돈을 다 긁어 모아 허름한 상가 1층에 24시 해장국집 간판을 달았거든요. 낮에는 사장, 밤에는 주방 보조, 새벽엔 설거지까지.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가게 안에서 살았어요. 첫 달부터 손님이 몰리더군요. 유흥가 한복판에다가 차려놨어서 술 마신 사람들이 새벽마다 들어왔어요. 한 장 걸친 직장인들이랑 아침 장 보러 나오는 상인들이 같이 앉아 해장국을 먹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어떤 날은 문 닫을 새도 없이 밤새 북적였어요. 누나,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거야? 제발 사람 좀 쓰라니까. 야, 바보냐? 사람 쓰면 월급 나가잖아. 그럼 돈 못 모아.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버티는 이유가 뭐겠냐? 다 너 분점 차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는 그냥 고맙다는 말이나 하면 돼. 그렇게 3년 만에 분점을 하나 더 냈고 그 자리를 동생한테 맡겼어요. 이제 조금 숨 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시작이 됐죠. 밤마다 술 취한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값을 깎으라고 하고 주방 앞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도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가서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는데요. 기껏 남은 손님들이라고는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술잔 기울이는 취객 3명뿐이었죠. 주방에선 설거지 소리가 쨍쨍 울리고 홀에는 김칫국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술잔을 들고 비틀비틀 제 앞으로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이 아가씨, 여기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얼마면 돼? 손님, 여기 술집 아니에요. 취한 거 같으신데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에이, 내가 돈도 두둑히 쥐어줄게. 한 잔 주고받으면서 기분 좀 풀자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시죠.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순간 귀가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 부르려고 휴대폰을 잡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늘 모자챙을 푹 눌러 쓰고 밥값 계산할 때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외엔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죠. 그만하시죠, 손님. 장난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아이씨는 뭐야 너? 넌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냥 손님입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 불편하게 하는 소리 그만 좀 하시라고요. 딱 보니까 저 자식도 있으신 분 같은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취객이 욕을 퍼붓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서더군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서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가슴에 치는 거 있죠. 됐어요, 손님. 지금 경찰 부를게요. 이런 인간한테 말 섞을 가치도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니요, 사장님. 이런 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굴 거예요. 참나.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네. 개분 다 잡쳤다 진짜. 결국 취객들은 욕만 몇 마디 더 퍼붓고 나갔어요. 가게 문이 닫히자마자 그제야 숨이 풀리더군요. 아마 그날 이후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제 눈길이 먼저 가버리는 게 밥만 조용히 먹고 나갈 걸 알면서도 괜히 테이블 치우는 척 하면서 옆에 서 있곤 했어요. 젓가락통을 닦는 것도 물컵을 치우는 것도
다 핑계였죠. 누나, 왜 저 손님한테만 친절해? 아이 뭐래 다 똑같이 해. 너 괜히 시비 걸지 마라 임마. 근데 다들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만 오면 괜히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토는 올라갔다는 거. 모르는 척했지만 속은 다 들켰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끔 꺼내는 말이 꼭 필요한 순간에 제 마음을 콕 하고 찌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게 됐어요. 마치 내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화제를 만드는 사람처럼요.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네, 뭐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저도 혼자 먹는 건 달인인데 그래도 둘이 먹으면 덜 심심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숟가락을 멈추더군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오가며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연애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가 무슨 영화처럼 화려하게 사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가게에 앉아 같이 밥 먹고 장사 끝난 뒤에 골목 따라 걸어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제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결혼 후엔 더 달라졌습니다. 신혼집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서로 어설프게 요리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죠. 제 얼굴이랑 남편 얼굴을 반반 섞은 듯한 애였어요. 눈웃음이 꼭 아빠 판박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저는 그걸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가게도 잘 돌아갔고 우리 재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자신감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를 조금씩 펴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챙겨줬어요. 얘야, 네 덕에 우리 아들이 사람이 달라졌어. 예전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도 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전에는 만날 어깨도 축 처져가지고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던 애였는데 지금은 어깨 펴고 웃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 저한텐 처음 봤을 때부터 귀여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럼 저도 보람 있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했죠. 아, 내가 누군가 인생을 바꿔줬구나 하는 느낌이 썩 괜찮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되고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내게 다시 한번 가족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사람으로부터 생길 거라는 걸요. 남편과 결혼한 후 저는 장사에 더 몰입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니까 마음 한켠으로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요, 장사는 매일이 전쟁터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술 취한 손님, 계산할 때마다 가격 흥정하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 음식 평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골들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나름 균형을 맞추며 버텼어요. 그날은 장마가 이어지던 때였는데요. 비가 퍼붓다 잦아들기를 반복했고 가게 앞 골목엔 빗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거렸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재료를 떼러 시장에 다녀오느라 오전 내내 가게를 비웠어요. 홀은 남편이 맡았고요.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꼭 제가 없는 날 꼭 일이 터지더라고요. 오전 10시쯤 비를 피해 들어온 중년 남성 손님이 주문을 마치고는 뜬금없이 발렛을 요구했다고 해요. 사장님, 차 좀 앞에 대줄 수 있죠? 비 오는데 멀리 세우기 귀찮아서 그래.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발렛 서비스는 없는데요. 참 그냥 가게 앞에 좀 옮겨주면 되잖아요. 장사하는 집에서 손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럼 차키 주세요. 잠깐만요. 남편은 그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손님 비위를 거스르게 했다간 평판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차키를 받아 빗속으로 나갔어요. 가게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놓고 돌아왔고 음식이 나간 뒤에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식사를 마친 손님이 계산을 하러 나오던 순간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이 봐요. 이거 차에 흠집 난 거 안 보여요? 네? 제가 옮길 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방금 주차한 자리에서 난 거 아니냐고? 나는 이런 기스를 낸 적이 없다고요. 문제는 그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겁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었고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손님은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정식 견적 내봐야 알겠지만 이거 최소 50만 원은 나을 것 같네.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바로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하 이분 장사하는 사람 아니랄까 봐 흥정을 하시네.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가 이뤄졌어요. 눅눅한 공기 속에서 송금 확인음이 울렸고 손님은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홀에나마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남편이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지 장사를 마친 뒤에 주방 이모가 낮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저한테 조심스럽게 전해줘서 알게 됐지 뭐예요. 남편이 손님 차를 대신 옮겨주다 흠집이 났다고 주장받았고 결국 자기 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속에서 불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목격자도 없는데 그 손님 말만 믿고 자기 용돈을 털어서 50만 원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마주 앉히고 물었어요. 오늘 차 긁힌 거 수리비 냈다며? 증거도 없는데 왜 줬어? 그리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이미 다 해결된 건데 뭐. 괜히 손님이랑 싸움 번지면 가게에 해가 될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했지. 그 표정이 꼭 뭔가 잘못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게 또 남편 특유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 있죠. 괜히 손해를 보더라도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 그래요. 평소엔 그게 착한 성격이라 좋게 봤는데 이번엔 그 착함이 오히려 약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아니깐 화를 내면서도 속이 쓰렸어요. 저 사람 또 저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나 걱정할까 봐 말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도 부부 일은 같이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을 내려버린 게 그게 제일 서운했죠. 며칠 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돈 때문에 쭈글거리지 마. 필요하면 무조건 말해. 됐어.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당신이 못난 사람 아니니까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뭔가 달라진 듯 보였어요. 손님 앞에서 말도 잘하고 돈 쓰는 것도 전보다 덜 주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변화 같죠? 근데 그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사람도 한번 방향이 틀리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서 다시 터질지 모릅니다. 작은 균열이 한번 생기면 언젠가는 그 틈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날의 50만 원은 그냥 비 오는 날의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우리 관계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 없는 하루로 넘겼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저도 늦잠 좀 자고 아들도 한참 뒹굴거릴 시간이었죠. 그런데 새벽같이 부스럭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거실 불빛 아래서 남편이 옷을 챙겨 입고 있더군요. 오늘 친구들이랑 낚시 좀 다녀오려고. 밤늦게 들어올 거니까 문 잘 잠그고 자. 그래, 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낚시 광은 아니었지만 가끔 친구들 따라 바람 쐬러 간 적은 있었거든요. 뭐 스트레스 풀고 오겠지 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돼도 연락이 없더군요. 처음엔 물고기가 잘 잡혀서 오래 노나 보다 했죠. 낚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도 깜깜하니 슬슬 불안해졌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 뭐 배터리 나갔겠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 속이 뒤집혀졌어요. 못 참겠더군요. 바로 남편이 말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낚시요? 무슨 낚시 말씀이세요? 아니, 오늘은 그런 약속 전혀 없었는데요. 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재수 씨, 오랜만이시네요. 저 요즘 걔랑 연락 잘 안 하고 있었는데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요? 그 순간 진짜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낚시? 낚시.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왜? 누구랑? 머릿속에 물음표가 폭죽처럼 팡팡 터졌습니다.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죠. 근데 경찰 반응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성인이면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하루 이틀 연락 안 됐다고 당장 수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유튜브만 봐도 이런 늦장 대응 때문에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 남편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겠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이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제 눈에는 가출이고 뭐고 그냥 사람이 통째로 사라진 건데 그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당신들이 못 찾으면 내가 찾는다. 혼자서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낚시터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2~3시간을 달렸어요. 빗방울이 와이퍼에 탁탁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괜히 더 심장을 쿵쿵 울리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 붙잡고 물었어요. 저 혹시 어제 이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남생 모자에 키는 이 정도 되고. 근데 다들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짐, 낚싯대, 지갑, 남은 게 전부 없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말 그대로 완전히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 며칠은 금방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붙잡았어요. 이틀 뒤쯤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 그날 배터리 나가서 연락 못했어 하고 웃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다가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덜컥하고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들면 배달원, 옆집 아주머니, 택배기사. 매번 아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희망이라는 걸 믿었어요. 혹시 어딘가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겠지. 돌아오면 다 설명이 될 거야. 같은 변명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심지어 소문 한 조각조차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3달, 1년, 3년, 5년 시간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제 머리카락엔 흰빛이 스며들었고 가게 간판은 2번이나 바뀌었으며 우리 아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근데도 남편의 흔적만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 인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을 진짜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참나, 뭐라는 줄 아세요? 빚도 없고 법적으로도 끝난 사람인데 뭐하러 붙잡고 있냐더라고요. 근데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제 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쪽 편에 서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웃기지 마요. 제가 왜 포기를 해야 하죠? 남편은 어쩌면 지금도 제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는 절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가느다란 한 가닥 희망이 제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다고 하겠죠. 근데 제게 남편은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혹시 죽었더라도 죽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15년이 장밋빛이었을 리가 없죠. 아들 혼자 키우면서 가게 굴리고 틈만 나면 경찰서 들락거리고 정신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손님 상대하고 장사 끝나면 애 숙제 봐주고 애가 잠들면 또 다음날 장사 준비.
주말이든 명절이든 가게 문은 열어야 했고 제 삶은 가게, 집, 가게로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텼어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요. 저라고 어떻게 매일 전심전력으로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겠어요. 언젠가부터 그냥 일상을 살면서 그 일상의 한 구석에만 조용히 남편이라는 존재를 걸어둔 채로 버틴 거죠. 마치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처럼 눈에 들어오진 않아도 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요.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하루 장사 다 마치고 집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헹구는데 거품 묻은 손등에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따뜻한 물줄기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저의 하루 끝의 풍경이었죠. 그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곧이어 탁탁탁 하고 발소리가 거실 안쪽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발소리 뭔가 달랐어요. 익숙한 듯 낯선 듯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틀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웠는데요. 세상에 거기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15년 전 집을 나간 그 사람. 근데 기억 속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선은 날카롭게 뼈가 드러나 있었어요. 볼은 움푹 꺼지고 피부는 이상하게 매끈했죠. 그리고 한 손엔 우리가 결혼할 때 맞췄던 그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도 안 바꿨던 그 열쇠로 당연하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죠. 아, 살아있었구나. 이 생각이 반사적으로 떠오르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게 반가움인지 분노인지 안도인지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 정말 당신 맞아? 여보, 나 왔어. 많이 기다렸지?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 안에서 덜컥 소리를 냈네요. 설거지물에 비눗방울이 터지는데 제 속도 같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신발을 절반만 벗은 채 소파로 걸어가 털썩 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리더니 제가 건네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모습이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야이어서 돌아온 걸 보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저려왔죠. 그날 원래 혼자 낚시 가려던 거였어. 근데 혼자 간다 하면 당신이 잔소리할 것 같아서 괜히 친구들이랑 간다고 거짓말한 거지. 근데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파도에 확 휩쓸린 거야. 주머니에 있던 것도 다 날아갔는데 집 열쇠 하나 남았더라. 그 와중에 배 타고 있던 사람들한테 살려달랬더니 아이 글쎄 나를 염전으로 끌고 가더라니까. 거기서 진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노예처럼 굴렀어.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띵했습니다. 아니 염전이라고요? 그것도 15년 동안? 머릿속에서 뉴스 화면이 스쳤어요. 염전에서 강제노역 당한 사람들, 쇠사슬 같은 밧줄, 허리 굽혀 소금 긁는 장면. 근데 내 남편이 거기 있었다고? 그게 진짜야? 몇 년 만에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아이 그걸로는 면목이 없어서 바로 못 돌아오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좀 모으고 오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도 말소돼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 뒤로는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것밖에 못했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이상했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깔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요 숨이 가빠지고 단어가 꼬이고 막 중간에 울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이 술술. 근데 우리 가족 너무 보고 싶어서 염치불 구하고 일단 돌아온 거야.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또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랑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그냥 증작에 오지 그랬냐는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심장이고 머리고
다 뒤죽박죽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이 기가 죽어 있었고 야위고 수척해진 몰골이 말보다 먼저 사정을 설명해 주는 듯 보였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고 문가엔 재현이가 서 있었어요. 마치 아빠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15년이란 공백이 가족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세월이 너무 야속했어요.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그 지나간 시간들은 아무리 원해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첫 며칠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15년 동안 부재 중이던 자리가 채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 보였죠. 아침에 부엌 식탁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게 그렇게도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안도의 숨을 내쉰 지 며칠도 안 돼서 마음 한켠이 자꾸만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예민한 사람의 피해망상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의심이라는 게 한 번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이사를 갈 생각이 없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손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 막노동을 했다면서 손이 어쩜 그렇게 곱죠? 뻘판에서 하루만 삽질을 해도 손바닥이 갈라지고 검기 타는 게 기본인데 이 사람 손은요, 이 로션 광고에 써도 될 만큼 매끈했어요. 마디 하나 굵어지지 않았고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얼굴 피부도 문제였습니다. 햇볕에 하루만 있어도 팔이랑 얼굴이 시커매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냥 도심 사무실에서 커피만 마시다 나온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저희 아들 이름이 재현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부르면서 몇 번이나 현호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아이, 맞다. 재현이 같이 일했던 곳의 막내 이름이 현우였거든. 아이, 그래서 자꾸 헷갈렸네. 저는 그렇구나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한다고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이름책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병원 출생신고서에 그가 또박또박 재현 두 글자를 적던 손길까지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 입에서 그 고심했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툭 튀어나오니 우리가 그리웠다더니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한 번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혜미야, 나 요즘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만 느끼던 찝찝함이 시어머니 입에서도 똑같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전이란 성격이 너무 달라졌어. 말투도 그렇고 며칠 전에 식당 뒤에서 전화를 받더니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라. 욕이요? 그 사람 입에서요? 그래, 우리 아들은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어. 눈 흘기면서 욕하는 거 나는 처음 봤다. 그 말이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와 시어머니의 의심은 하나로 합쳐졌죠. 그날 밤 천장을 보며 누웠어요. 내가 미친 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감이 이렇게까지 강할 리가 없지.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행을 하자.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과 가게만 오갔죠. 그런데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으면서 제 속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땐 멍하니 TV만 보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들더군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남편이 출근길처럼 나갔습니다. 근데 방향이
가게가 아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더니 시내를 벗어서 한참을 가더군요. 도착한 곳은 지방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난간, 녹슨 우편함, 계단참에 쌓인 빈 맥주 박스. 딱 봐도 몇십 년은 된 건물이었죠. 남편은 계단을 올라가고 저는 멀찍이 뒤따랐어요. 심장이 귀에까지 울릴 정도로 뛰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덜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대화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답니다. 아빠 왔다. 그 목소리가 집에서 재현이를 부를 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그 뒤로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죠. 왔어? 그리고 사춘기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목소리도요. 아빠 오셨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제 귀를 찔렀어요. 현호, 아빠 없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죠. 막노동했을 때 막내 이름이랑 헷갈린다고요? 웃기지 말라죠. 이 현호가 진짜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는데도 버티질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새 식구가 마주보고 웃는 모습이었죠. 남편의 손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여자는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오고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좁아지더니 완전히 캄캄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였습니다. 귓가에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던 세 사람의 모습,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눈앞이 캄캄해지기 직전까지 그 장면이 제 시야를 꽉 채웠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땐요, 흰 천장과 형광등이 있었어요.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움직이니까 남편이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마치 제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 순간 머릿속에 그 집이랑 그 애가 확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었어요.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남편한테 차추지정을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미 다 들켰다고 짐작을 했었는지 숨김없이 다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야기를 꺼냈죠. 그날 혼자 낚시하러 갔다가 여행 온 여자 하나를 만났어. 별 생각 없이 술잔 주고받다 보니까 밤이 됐고 술김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상하게 그 여자랑은 계속 같이 있고 싶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쪽에서 뭔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나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네 엄마까지 버릴 만큼 그 하룻밤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어? 어? 그래. 가정까지 버릴 만큼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와, 이게 진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15년 동안 기다린 제 아내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랑 살면서 현우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올해로 14살이랍니다. 머릿속 계산기로 따져보니 정확히 집 나간 시기와 겹쳤죠. 그럼 대체 왜 지금 돌아온 건데? 보고 싶어서. 그냥 너랑 우리 집이. 그 말을 하면서도 눈빛이 문제였어요. 제가 믿겠냐고요, 이 말을.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본 건 뭔데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눈에는 1g의 진심도 안 담겨 있었고요. 이대로 앉아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주저할 틈이 없었죠. 폰을 낚아채대자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링거를 빼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복도 끝에 여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는데요. 잠금 장치가 찰칵하고 걸리는 순간 비로소 숨이 터져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안에서 울컥울컥 부딪히는 느낌이었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폰을 잡은 손바닥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전원을 켜서 폴더 목록을 뒤지자 화면 가득 웃고 있는 얼굴들이 튀어나왔어요. 바닷가에서 세 식구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배경에 그 사람은 세상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사진, 케이크 위엔 현우라는 이름이 초콜릿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죠. 놀이공원에서 셋이서 손 흔드는 사진, 사진 속 그는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환하게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단둘이 찍은 커플 사진까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꼭 껴안은 채 웃고 있었어요. 손끝이 부르르 떨렸죠. 이게 15년 동안 내가 기다린 사람의 삶이었구나. 난 이 사람을 찾을 돈을 모으겠다고 절망 속에서도 가게 문을 열었고 장례식장처럼 텅 빈 집에서 버텼는데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동안 이 자식은 다른 집의 가장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채 메시지함으로 넘어갔어요.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대화를 읽는 순간 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 사람에게 남편은 자기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고요. 둘의 사랑 표현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아까 봤던 그 상간녀인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돈을 뜯어낼 작정으로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덧붙여 그는 일부러 굶어서 살을 빼고 불쌍해 보이려고 일부러 수척한 몰골을 연출했다고 자랑하듯 써놨더군요. 이쯤 되니 화를 넘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요,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 짜여진 각본이었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이상하죠? 1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배신자였는데 슬픔보다 머릿속이 차갑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 차가움 위에 복수라는 단어가 딱 하고 올라앉았어요. 아이, 뭐 하는 거야? 왜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대신 폰 화면을 그 눈앞에 들이밀었죠. 열려있는 메시지창 거기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이 열렸다 닫히더니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마치 차라리 들켜서 속 시원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에휴, 다 알았겠네. 그럼 이혼하자. 뭐? 내가 이혼을 왜 해? 누구 좋으라고? 너? 아님 그 상간녀? 아니면 그 현우라는 애?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거야. 평생 혼외자는 혼외자로 살게 해줄 거야. 죽어도 이혼 안 해.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이 인간 바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마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인들은 하나같이 모여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야, 그렇게 발목만 붙잡고 있으면 네 인생도 같이 무너져. 아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 처음엔 웃어넘겼죠. 저는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 상담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더 큰 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실종돼 있던 동안 벌어들인 돈이나 재산은 전부 혼자 힘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재산 분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명백하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혼외자까지 있으면요. 위자료 액수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넣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죠. 그건요,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전율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쳤죠. 위자료도 양육비도 한 푼 못 준다. 네가 안 주면 법이 받아줄 거야.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앞으로 네 통장에 돈 들어올 때마다 내 얼굴부터 떠오르게 해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탔죠. 채무 불이행자 등록. 이제 이 인간은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고 취직해도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재미없죠. 우연히, 아니 사실은 집요하게 파고들다가 그 동거녀의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꼴에 지방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글쎄. 순간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니? 약점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날로 작업에 들어갔죠. 핸드폰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전부 꺼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팔짱 낀 사진, 생일 케이크 위에 현우라고 적힌 초콜릿 글씨, 그리고 남편 폰에서 발견한 불륜 메시지와 사기 계획이 적힌 대화 캡처. 뭐 증거는 이미 넘칠 정도였죠. 그리고 공무원 비위 신고서에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가능한 모든 경로에 뿌렸죠.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동거녀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이제 최소 감봉에 승진 지원도 확정이겠죠. 그리고 그 작은 사회에서 소문 안 나고 백이겠어요? 직장에서도 소문 도는 건 시간 문제겠죠. 복수의 칼을 들고 한번 휘둘렀더니 전 남편과 그 동거녀는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 소문이 전부 제 귀에도 들어왔고요. 근데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심장이 두근거릴 법한데 이번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이미 제가 쥔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15년 전 지 가족 다 버리고 집 나갔던 그날의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전 남편은 다시 재회했던 날보다도 볼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요.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입술이 잿빛이었습니다. 현우, 우리 아들 생각 좀 해주라.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 어? 우리 아들? 네 아들인 채연이는 아빠 없이 15년을 살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네 아들 버리고 딴 살림 차려놓고 나보고 니네 아들 생각해서 봐달라는 거야 지금? 저기요, 우리 애도 상처 많이 받고 자랐어요. 이번 일로 더 힘들어해서 제발 한 번만. 그 입 다물어. 내 아들 가슴에 너네가 박아놓은 상처 생각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지자 그 여자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식은 뭐라도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입을 닫았어요. 두 연놈은 현관 앞을 맴돌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예전엔 느낄 법한 연민이 1도 안 느껴졌어요. 이제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이혼은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의 재산, 명예, 미래를 전부 묶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이 둘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도 쌓을 재산도 명함에 찍힐 직함도 전부 제 족쇄 안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떨려 있더군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한다. 그 목소리가 유난히 작았어요. 마치 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전 남편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서로 진짜 어머니랑 딸처럼 의지했던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저를 피하는 사람을 억지로 옆에 두는 건 서로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잖아요. 며칠 뒤에 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내려가셨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건 늘 같았어요. 아유, 못하러 전화를 했어. 너네만 잘 살면 됐지. 그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판결이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집 얘기는 알아서 제 귀에 흘러들어왔는데요. 공무원 사회가 참 좁잖아요. 그 여자가 근무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같은 시청 내 다른 과, 옆 시군청까지 다 알고 있더군요. 누가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흘리면 그게 다음날 아침 부처 회의에서 은근한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더 웃긴 건 그 소문이 그 현우라는 애가 다니는 학교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시청 쪽에 지인이 전해주길 현우는 아예 기숙사 생활로 전환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도 집에 안 가고 부모 얼굴 보기 싫다고 딱 잘라 말했다네요. 아이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 평생 상처를 박아 넣을 짓을 한 건 그 부모니까요. 그 못난 연놈들은 시골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소식은 저희 동생한테 들었어요. 누나, 거기 완전 폐허 분위기래. 커튼도 안 걷고 현관 앞에 빔 술병이 수북하대. 그러니? 그 정도면 진짜 막장된 거네. 술병 쌓이는 건 결국 자기들이 자초한 거고. 그리고 그 밤마다 싸움 소리 들린다더라. 동네가 아주 떠나가라게 욕하고 그 여자는 울고불고. 아휴, 그 꼴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제 시작일걸. 이 얘기를 들으니 예전 같으면 저는 좀 잠깐이라도 연민이 스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더군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며칠 후 시청에 다니는 지인과 또 마주쳤어요. 그 여자 말이야. 예전에는 복도에서 새근새근 웃으면서 인사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일 안 그만두는 거 보면 아유 정말 독하다니까. 낯짝도 두껍네요. 아유 어떻게 그러고 산대요? 그냥 한두 달 가면 잠잠해질 줄 알았나 봐. 웃겨 정말. 내가 그럴 일 없게 계속 말하고 다닐 거야. 그 사이 우리 재현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아빠 없는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없던 자리처럼 두고 사는 거죠. 전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봐요. 없는 사람을 있는 척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제일 불행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누가 얘기하다가 무심코 아빠라는 단어만 꺼내도 우리 재현이 표정이 순간 굳어요. 대답을 피하거나 시선을 확 돌리거나 입술을 꾹 깨물어 버리죠. 마치 그 단어가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보고 있으면요. 제 속이 미묘하게 흔들려요.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밤에 창문을 열면 골목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현관 너머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철렁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웃음만 나와요. 이제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재현이 그리고 우리 둘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 뿐이에요. 전 남편요?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렵니다. 실종된 사람을 붙잡고 그게 희망인지 착각인지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이렇게 끝난 게 훨씬 나아요. 이름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제 머릿속에서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남았죠. 그 집안이 스스로 쌓아올린 벌. 그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그리고 파국을 맞이한 그 사람들하고는 달리요. 저는 앞으로도 재현이한테 아빠라는 빈자리를 느낄 틈이 없게 더 크게 사랑하고 더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겁니다. 없는 걸 억지로 채우는 대신에 있는 걸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저의 우여곡절 가득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